안녕하세요. 변호석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. 연말정산 공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린 건 아니고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잡아 놓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훨씬 좋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개요, 용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시면 연간 소득금액, 그 다음에 총급여, 근로소득금액 세 가지의 소득에 대한 구분을 한번 잡아봤는데, 저희가 연간 소득금액은 과세 비과세를 그냥 다 합친 그 총금액,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말하는 거고요. 이 총급여라는 단어, 이 총급여는 저희가 비과세 항목을 뺀, 결국 연말정산의 스타트는 총급여부터 스타트가 되는 건데 비과세 항목을 뺀 거. 근데 가장 일반적인 비과세는 저희가 식대나 차량유지비, 보육수당 등이 있는데, 뭐 식대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은 거의 다 있으시죠. 이 식대 10만 원, 매월 받은 10만 원, 연간 120만 원을 뺀 금액, 그걸 총급여라고 하고요. 근데 이 총급여가 중요한 게 옆에 여기 써놓은 게 의료비 3% 초과의 기준이다 이렇게 써놨는데, 저희가 의료비라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희가 많이 겪는 질문 중에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은 3%면 150만 원이잖아요.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어요.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의료비 공제가 전혀 없거든요. 빵!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왜 나는 의료비 공제를 했는데 빵이냐, 실수한 거 아니냐, 누락된 거 아니냐 라는 질문하는 건 결국은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3% 아래 금액은 공제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총급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근로소득 금액, 이 근로소득 금액은요. 근로소득 금액은 저희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하고 난 금액이에요. 그럼 근로소득 공제는 뭐냐?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선 자동으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에요.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중요한 건 저희가 소득요건 100만 원, 인적공제를 받을 때 연령요건이 있고 소득요건이 있잖아요. 그때 소득요건 100만 원의 기준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. 결국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가끔 오해하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총급여 아니면 연간 소득금액이거든요. 그 총급여나 연간 소득금액을 가지고 100만 원이 넘나 안 넘나 이걸 따지면 사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소득요건 100만 원의 기준이 이 근로소득 금액이다. 그리고 저희가 기부금 공제 한도를 따질 때도 이 근로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각각의 의료비는 총급여가 기준이 되더라.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인적공제와 기부금 공제 한도의 기준이 되더라. 이런 걸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밑에서 써놓은 거 근로소득 금액을 조금 더 자세히 써놨는데, 저희가 그러면 총급여가 얼마일 때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냐? 그냥 계산해 보시면 333만 3,333원. 이거를 근로소득 공제라는 계산식, 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70% 이렇게 계산하거든요.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게 100만 원이에요. 결국 내 총급여가 333만 3,333원일 때 내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나온다. 그럼 내 총급여가 그 이상이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해주겠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.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. 다음으로 이제 실제 저희가 이 화면을 보면서 연말정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.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월 저희는 간이세액이라는 걸 납부를 해요. 이 간이세액을 납부를 하는데, 이 간이세액을 매월 납부하는 건 회사가 이 근로자한테 근로소득을 줘요. 월급을 줘요. 그때 만약에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라고 월급으로 계약을 했다. 근데 200만 원을 이렇게 줄 때 200만 원을 다 주지 않죠. 저희가 공제라는 걸 하죠. 4대 보험도 공제하고 소득세도 공제를 하고, 그때 원천에서 주기 전에 원천 징수를 해라. 결국 주기 전에 징수하고 졸아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원천 징수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.
원천 징수라는 건 줬다가 받는 게 아니라 주기 전에 애초에 공제하고 줘라, 징수해라 이런 의미예요. 그럼 회사가 200만 원을 원래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소득세가 얼마다, 뭐 8만 원이더라. 그럼 8만 원 떼고 4대 보험 떼고 나머지를 근로자한테 주잖아요. 그럼 회사는 그 돈을 원천 징수를 해서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 그 돈을 국세청에다 납부를 해요. 매월. 그래서 그 납부를 하는 요 매월 절차,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간이세액이라고 합니다. 회사도 그러면 직원한테 세금을 떼는데, 매월 소득세를 떼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고요.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소득세를 떼놓고 그거를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, 이건 물론 회사 규모별로 좀 틀리기도 한데 대부분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 납부를 한다. 이러면 이미 돈을 내놨잖아요. 이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.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은 2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200만 원 준 게 아니라 소득세를 떼고 줬잖아요. 이미 떼놨어요. 우리 급여 명세서 보면 소득세 얼마라고 매월 찍히죠. 그걸 근로자 입장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. 그래서 매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이미 소득세를 내놨다.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. 이거 하나 이해하시고요. 매월 이렇게 이루어졌고 실제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건 저희가 과세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년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게, 세율은 다 1년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은 거거든요. 근데 매월 일단 떼놓은 거예요. 그래서 간이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일단 떼놓은 거예요. 떼놓고 나서 이제 1년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, 12월에 소득이 다 끝나고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그래, 네가 그동안 총 얼마를 벌었는지 확정이 됐고 너는 이미 기납부를 해놨으니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서류를 내는 걸 보고 실제 너가 내야 될 세금을 결정해 주겠다라는 절차가 이제 연말정산이 되는 거예요. 큰 흐름을 한번 보면 일단은 총급여라는 건 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총급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해요. 근로소득공제라는 건 자동 계산으로 돌아가요.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서.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. 이 근로소득 금액, 인적공제 100만 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 총급여, 의료비든 신용카드, 의료비 3% 초과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이 총급여의 3%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. 그럼 이 근로소득 금액까지는 사실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. 직원분들 개인의 입장이나 그 연말정산에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이미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국세청의 기준을 통해서 바로 근로소득 금액까지 확정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소득공제, 나중에 세액공제가 나오는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절세도 가능하십니다. 일단 이런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소득공제라는 걸 해요. 소득공제는 여기 보시면 인적공제가 있고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, 자녀, 직계, 존속 등 하여튼 내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공제. 이 소득공제의 뜻은 뭐냐면요.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졌어요.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는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졌으면 이 소득, 근로소득을 공제해 줄게. 3천만 원에서 빼줄게 라는 뜻이에요. 너의 소득에서 빼줄게. 이게 소득공제예요. 그래서 소득공제예요.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. 저희가 국민연금 납부를 하잖아요. 이 국민연금이에요. 이 연금보험료는 연금저축하고는 다른 얘기고 개인연금하고도 다른 얘기예요. 이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했던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공제를 해요. 그 다음에 기타소득공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, 주택마련저축 이런 공제를 해요.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이 됐고 거기서 개인이 낸 서류를 가지고 소득을 공제해줘요. 그 소득을 낮춰준다는 얘기죠. 소득을 낮춰줘요. 그러면 그 뺀 금액,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. 과세표준. 과세표준. 이게 매길 과자에 세금 세자거든요. 결국 세금을 매기는 표준이 되는 금액.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1,200만 원까지는 6%, 4,600만 원까지는 15% 이런 세율이 있어요. 그 세율은 총급여에다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과세표준 금액에다 부과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봉이 내가 4천만 원이더라.
그럼 난 4천만 원이니까 내 세율은 15% 구간에 상당 부분이 있다. 이게 아니에요. 과세표준을 봐야 돼요. 결국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요. 1200만 원까지 6% 이런 식의 계산식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면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와요. 이 산출세액이 결국 너가 낼 세금을 산출을 해놨다. 그래서 넌 얼마를 너의 세금 산출액은 얼마다 라고 나와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거. 아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였잖아요.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은 산출해 놨어요. 근데 이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. 세금을 줄여주겠다. 이게 세액공제예요. 그럼 같은 100만 원의 소득공제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?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? 10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는다면 거기서 나의 세율이 6%다. 그럼 사실은 6%인 6만 원을 세금으로서 돌려받는 거예요. 100만 원이 소득공제라면. 근데 100만 원 세액공제 해줄게. 이렇게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낼 세금 100만 원 그대로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100만 원인 거예요. 그거는.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. 그래서 이미 낼 세금 산출해 놓고 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룰대로. 이건 국세청 기준이고요. 그 다음 자녀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적공제 말고 추가로 또 해주고요. 그 다음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연금저축 있잖아요. 저희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을 하든 이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특별세액공제가 이제 가장 많은 공제 서류가 들어오는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이런 특별세액공제까지 하고 마지막에 월세세액공제 이런 세액공제, 이 밖에 세액공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. 이런 세액공제, 결국 너가 내야 될 산출된 세액에서 이런 세액공제 금액은 빼줄게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이제 나와요. 결국은 저 결정세액이 변호석이라는 너는 2018년 총급여 얼마에 대해서 얼마를 내 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준 게 결정세액이라는 단어예요. 우리는 결정세액까지 여기 이제 결정세액이 이렇게 됐어요. 나오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매월 내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린 매월 기납부세액을 나왔어요. 저한테 결정세액이 350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이미 내놓은 세금이 360만 원이에요. 기납부세액이 더 커요. 그러면 돌려주는 거죠. 근데 나한테 350만 원이라는 결정세액이 나왔는데 제가 이미 그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. 그럼 50만 원 더 내야 되겠죠? 이건 추징당하는 거고요.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방금 설명드린 거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이제 실제 작년에 했던 실 데이터인데 저희가 1년간 급여 총액이 5,400만 원 정도예요. 다 받은 거. 근데 그 중에 10대를 매월 10만 원씩 120만 원씩 받았어요. 비과세 항목. 그러면 이 총 연간 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120만 원을 빼면 그게 총급여다. 총급여. 그러면 이 총급여는 5,300 정도로 됐네요. 그러면 이 5,300 갖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첫 번째, 근로소득 공제. 자동 계산, 국세청 기준에 따른 자동 계산이에요. 5,300일 때 얼마까지는 몇 프로,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프로 이런 계산식이 있어요. 그런 근로소득 공제를 하니까 1,240만 원 정도는 그냥 공제를 해주겠대요. 공제라는 건 소득을 낮춰준다는 얘기죠. 나는 5,300을 벌었는데 과세 대상 소득인데 1,240만 원은 근로소득자니까 그냥 공제를 해주겠대요. 나라에서. 그게 근로소득 공제예요.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. 그럼 여기서 이 근로소득 금액을 일단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소득공제. 그리고 그걸 따라서 나올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세액공제예요. 그러면 이 1,900, 5,300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분이 의료비를 100만 원을 냈어요. 그러면 의료비 공제가 들어올까요? 원천세 영수증상에? 안 들어와요. 이 5,300의 3%, 일단 150만 원 정도가 의료비가 넘어야 공제가 되는 거라 사실 이분은 100만 원 정도의 의료비는 낼 필요가 없어요. 서류를. 그냥 내셔도 상관없고 내면 빵, 안 내도 빵이에요. 사실. 이게 그 기준이고 이 근로소득 금액이 기부금 한도랑 인적공제 100만 원의 한도가 얘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, 기본적으로 본인은 150만 원 공제되니까 소득공제 150만 원 기본공제.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, 국민연금 낸 거 그동안. 그다음 특별소득공제 중에 건강보험, 고용보험 다 그동안 냈던 거.
여기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제출서류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차감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를 냈을지 안 냈을지 모르지만 빵이라는 얘기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냈을 수도 있고요. 하여튼 그 밖에 소득공제는 없고요. 이랬을 때 과세표준, 이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정도에서 이런 공제, 소득공제 항목을 다 뺐더니 3,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. 이게 과세표준이에요. 그럼 3,500만 원에 우리는 세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, 여기 이제 세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,200만 원까지는 6%, 4,600만 원까지는 15%, 8,800만 원까지는 24% 이렇게 세율이 쭉 나와 있어요. 과세표준, 이 3,500에다가 이 기본 세율을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 나왔어요. 418만 원이 나왔네요. 418만 원. 이게 왜 418만 원이냐? 3,500만 원이니까 1,200만 원까지는 6%에다가 가끔 오해하시거든요, 이거를. 이 3,500만 원 중에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, 3,500만 원 빼기 1,200만 원만 15%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1,200만 원을 넘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15%라는 게 아니라 그 3,500만 원 중에 1,200만 원까지는 6%고 1,200을 초과하면서 3,500까지의 구간에 들어있는 요 값, 약 2,000 얼마가 되겠죠? 2,300만 원 정도가 15% 세율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더하면 418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. 여기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총급여에다 세율을 곱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게 첫 번째. 그다음 두 번째는 과세표준이라고 안다 쳐도 요 전체, 이게 만약에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면 5천만 원은 4,6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전부 다 24%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. 이거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 구간값에 해당하는 금액만 그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. 그래서 산출세액 나왔고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서류도 안 냈다라는 뜻이에요. 다 빵이라는 얘기는.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또 자동계산이거든요.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자동계산에서 결국 결정세액이 3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1년간 5,30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받았는데 352만 4천 원을 내라 라고 결정이 됐어요. 근데 우린 기납부세액이 있죠. 기납부세액.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350만 원 정도의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라고 이미 냈더라라고 하면 결정세액이 더 크죠. 그러면 24,000원 추징당하는 거고요. 근데 기납부세액을 보니까 355만 원이더라라고 하면 기납부가 더 크죠.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빼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이너스 같으면 환급이에요. 또 가끔 전화 받는 거 연말정산할 때 나 왜 마이너스 떴냐? 나 환급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왜 마이너스 떴냐? 이 마이너스 뜨는 게 환급 받는 게 마이너스입니다. 몇 가지 설명드렸고 연말정산을 하시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꼭 인사 담당자, 급여 담당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회사 직원분들이 연말정산에 기본교육 한번 받으면 서로 일하기도 편하고 사실 이해도 빠르고 절세도 되고 쓸데없는 논란이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연말정산을 전 직원 한번 교육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설명을 해도 서로 오해 소지도 없고 직원분들도 훨씬 빨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실제로 절세도 될 수 있고요. 놓치는 부분을. 그것도 하나 좋은 것 같고요. 제일 많이 제가 실무자로서 일을 할 때 억울했던 게 6월 달에 경력사원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. 그러면 이미 1, 2, 3, 4, 5월에 낸 세금은 먼저 회사에서 세금은 거의 다 퇴직 시점에서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. 연간으로 환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중에 특히 연초에 퇴사를 하면 그동안 낸 세금은 다 환급받고 우리 회사에 경력선으로 들어오면 우리 회사 소득이 확정되면 먼저 종전근무지 원천에서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해서 소득은 합산이 돼요. 근데 소득은 합산이 돼서 연간 소득으로 다 잡히는데 기납부세액이 먼저 이전 직장에서의 세금을 다 이미 환급받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런 경력사원은 대부분은 공제서를 많이 내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경력사원분들이 들어오시면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인사과장 할 때 맨날 왜 우리 회사는 세금을 많이 내냐. 아,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일일이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매년 한번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전 직원 교육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.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요 말씀드렸고요. 연말정산은 어떤 세부적인 공제 항목의 숫자, 특히 주택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정말 다양하잖아요. 이런 건 사실 국세청 자료 놓고 딱 펼쳐놓고 하시면 되고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싹 넣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
감사합니다.